정말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동양 경전에도 진인사 대천명, 어쩌면 저희 삶이 지금 그런 지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정답게 이렇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사실은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답게 사는 것, 시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 시답게 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전 평소에도 인생을 시답게 산다. 네, 저는 평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답게 사니까 잘 되는 것 같고, 고통 속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양자역학과 은유시학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 세미나 하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자.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터득하고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이론을 제기하고 또 시학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지 시학에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가 인생이고 인생이 시입니다. 그래야 시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인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 강의를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시학이냐 하지만은 결국 이 속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이 그 또 다른 세계를 계속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할 때, 그러한 점에서 양자역학과 시학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자역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서 오늘도, 그렇다면은 이 양자역학과 현대 할 때 이 양자역학이 현대에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가, 그게 바로 상상과학 시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학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과학은 실증적이고 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과학은 철저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과 상상은 전혀 별개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엉뚱하게 이 양자역학 시대에 와서 오히려 과학과 상상의 상보성, 오히려 과학이 상상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변혁이죠. 그럼 지금까지 상상은 누가 소유물로, 전유물로 생각했습니까? 꼭 바로 시가,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별개다. 왜? 과학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문학은, 예술은, 시는 상상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런 점에서 완전히 서로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우리는
만일 오늘날 물리학적 이론으로 말한다면 고전역학적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역학적 또는 고전물리학적 사고다. 그런데 현대물리학, 양자물리학적 사고로 전환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이성과 상상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원적 세계가 상반된 세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학도 시가 상상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상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러면은 문학과 과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양자역학과 시학을 함께 공부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 이 양자역학은 참 놀랍게도 시학하고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양자역학과 시학이 유사하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21세기 문명의 특징은, 여러분들 21세기 문명을, 과학을 뭐로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정보통신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통신시대. 그러면 19세기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기계과학 시대랄까? 막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21세기는 정보통신시대란 말에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정보통신시대. 그러면 또 하나, 근데 이 지점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 그럼 정보통신시대면 정보통신만 과학이고, 화학이라든지 오늘날 기존의 물리학이라든지 기계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 아니냐? 그것도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에 양자 물리학이 곁들이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존의 과학들 위에 같이 정보통신과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특징은 오히려 이 정보통신이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문명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보통신시대와 상상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보라는 게 뭡니까? 정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이동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정보예요. 통신은 또 뭡니까? 통신도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나 통신이나 다 주고받는, 생각을, 사상을 주고받는 시대.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보통신시대가 이런 주고받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주고받는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미지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가 해요. 여기에 바로 21세기는 바로 정보통신시대고, 정보통신시대는 바로 상상력이 주도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핵심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도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게 지금 뭐죠?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입니다. 그럼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이게 뭐죠? 이게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입니다. 그럼 핸드폰에 드러나는 글자, 그림, 음성, 인터넷에 드러나는 그림, 글자, 음성, 네,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그림, 글자, 음성, 이게 다 뭐죠?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게 기계가 하는 거지. 그게 다 이미지가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 시대는 이미지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볼까요? 현대는 이미지 문명 시대, 즉 상상 문명 시대라는 말을 아직도 실감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텔레비전 등이 정보통신 매체 없이는, 이런 정보통신 매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그림이나 문자 또는 음성 등 모든 이미지가, 미디어가, 그 매체가 사실은 카드 섹션이나 타일의 모자이크처럼, 전에는 우리도 운동회 할 때 남한에서 그렇죠. 지금은 북한에서 그 잘하지 않습니까? 막 군중 모여가지고 뭐 행사 볼 때 카드 섹션이 참, 그러니까 하나씩 그림 한 장씩 다 들고 있다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이놈 올려 저놈 올려 올린다는 거예요. 카드 섹션이 하나씩 올라가요. 이 카드 섹션이 올라가는데 이걸 빨리 하면 마치 실물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럼 이게 뭡니까? 실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림이 움직이는 거죠. 이미지 쪼가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지 쪼가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 쪼가리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자도 새길 수 있고 다 해요. 이미지 쪼가리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쪼가리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화소. 그래서 이 이미지 쪼가리를 가지고 카드 섹션을 하는데 그럴싸하게 움직입니다. 글자도 나타나고 사람 동작도 나타나고 다 하죠. 색깔도 나타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발전시킨,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림 조각, 그리고 빛 조각, 이러한 쪼가리들을, 예를 들어서 이 쪼가리를 전기, 전자, 빛으로 바꿔서 그냥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완전히 실물과 다름이 없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그 빠른 정도가 옛날에는 주판알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0과 1이라는 컴퓨터로 해요. 이게 비트라는 것입니다. 비트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걸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진법 형식으로 빠르게 작동해서 문자는 마치 활자가 인쇄한 것처럼, 그림은 마치 실물처럼, 동작은 실제 주인공처럼, 실체처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다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림 쪼가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림 쪼가리. 그 그림 쪼가리가 왜? 이미지 쪼가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지가 뭡니까?
네, 상상력의 하나의 색 형태에 불과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현대 정보통신사에는 이미지가 중심이고 이미지라는 상상력이 중심이냐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것이 상상력의 소산이니까. 자, 이쯤 되면 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왜 21세기는 이러한 그 이미지 중심 시대라고 말하는가? 왜 상상력의 시대라고 하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텔레비를 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내 영화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야, 실물보다 좋다. 야,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그게 실물입니까? 그림자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실물보다 나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물보다 그림자를 오히려 실물로 생각하는 세상. 이게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실물이 아닌 가상적인 그림자론인데 그 실물보다 더 좋다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가상 공간을 인간들은 실제보다 더 실제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현대다. 거기 프린트에 실제라고 했는데 실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인쇄했으니까 이거 프린트했으니까 이건 인쇄로 했다, 활자로 했다. 여러분들 책, 도서관, 신문, 서적, 광고, 방송 이거 다 활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이미지 아니야. 활자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쇄 뭘로 하시는지 압니까? 인쇄는 전부 다 빛을 통해서 광통신을 통해서 해요. 이미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작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문명이 이미지 아니고는 드러나는 방법이 없어요. 서적도 신문도 모두가 다 이미지 글자지 그게 활자가 아닙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진, 신문, 서적, 광고, 방송 등도 같은 원리죠. 오늘날 미디어의 모든 글자나 그림들은 크게 확대하면 모두가 네모의 픽셀. 그래서 그걸 아까도 얘기했죠. 픽셀, 화소. 그게 화소의 장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대는 누가 보다 정교한 카드 섹션 놀이, 즉 이미지 놀이를 잘할 것인가에 성패가 달린 세상이 되었다. 이걸 좀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오늘의 과학은 상상과학이 된다. 산업도 상상산업이다. 달리 말하면 이미지과학, 이미지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늘날 더 이제 확대 발전한 것이 뭐 네트워킹이니 플랫폼이니 메타버스니 뭐 하고 나가고 있죠. 이거 다 이미지 장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지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과학뿐인가 그동안 창조와 소통의 원천인 언어마저도 이제는 모두 영상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은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존재.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는 기계를 만드는 존재 호모 페이머. 이제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존재 호모 이마지난스 시대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 과거의 기계적인 과학 시대에서 오늘의 상상적인 과학 시대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했는데, 이러한 이미지 과학 문명으로 발달시킬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 그 밑바탕에는 모든 사물을 전자로, 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전자니 광자니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양자의 세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미지 문명, 정보통신 문명의 밑바닥에는 전자통신과학, 광자통신과학, 결국 양자통신과학이 밑바닥에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자과학은 상상과학이라는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과학의 특징은 고전역학과 달리 고전역학은 모든 사물은 고정되어 있다. 불변한다. 무게와 부피가 있다. 불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은 뭐냐? 아니 이게 같은 과학인데 말이야. 모든 사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건 뭐야? 그 대표적인 성격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면 그게 바로 양자의 세계에서는 사물이, 물질이 중첩성을 갖고 있다.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팔딱팔딱 뛰는 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름과 저름이 서로 엉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중첩, 도약, 얽힘. 이 세 가지가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아니 중첩, 도약, 얽힘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과학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물질이 팔딱팔딱 뛰며 어떻게 A가 됐다, B가 됐다 그럴 수 있으며 뭐가 같지 않은 것들이 서로 엉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게 다 건너뛰는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요. 양자역학은.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건 또 뭐냐 이거요. 그럼 그게 거짓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중첩, 도약, 얽힘이 지금까지 과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제대로 과학을 만들고 있는데 어떨까요? 여기에 우리는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물질조차도 이중적이고 건너뛰고 그리고 엉켜있고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물질의 근원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기 전에 이게 놀라운 것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가 뭐죠? 여러분들 시를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시의 본질은 리듬과 메타포다. 리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메타포가 있어야 돼요. 메타포, 은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은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메타, 포어, 오버, 캐리, 넘어서고 뛰어넘고 기존의 세계를 뛰어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메타입니다. 은유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아니 마음은 마음이지 왜 호수가 돼? 내 마음은 촛불이요. 아니 마음이 어째서 촛불이 돼? 과학적으로 되는 소리입니까? 아닌데 그럼 이게 뭐예요? 뛰어넘었어. 뛰어넘었어.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도 뛰어넘어. 근데 메타포에서 뛰어넘네. 그 뛰어넘는 것만 있습니까? 사실은 나는 장미다. 당신의 얼굴은 장미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얼굴을 장미꽃으로 뛰어넘는 발상, 상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얘기는 장미꽃과 당신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생각 아닙니까? 비슷하다는 어떤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다는 얘기 아니요? 그게 뭐예요? 얽힘입니다. 얽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도약도 있고 얽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어. 이중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중첩성이라고 얘기죠. 아니 도대체 양자역학의 기본이 뭡니까? 아니 사람이 쳐다보지 않을 때는 입자야. 아니 파동이야. 움직여. 아까 파동이야. 파동이란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움직임만, 일렁이만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이것을 실험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이놈이 동그랗게 땡글땡글 입자로 변해버렸어. 이중성. 아니 파동했던 놈이 입자로 변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을 호수로 바꿨다? 이것도 이중성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중첩성, 도약성, 얽힘이라고 하는 것이 시학에서 지금까지 논해온 아니 중첩이나 이중성이나 동일성이나 또 뛰어넘 이거도 너무 닮았어요. 안 닮았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양자역학의 원리와 은유의 원리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고 왜 양자역학이 메타포, 은유와 유사성, 공통점을 갖느냐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에서도요, 이 세상의 물질은 놔두면 그냥 파동이야. 보이지도 않는 거야. 뭔지도 몰라. 그런데 과학자가 실험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입자로 변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찰자라는 존재입니다. 관찰자가 없었으면 영원히 이 세상의 물질은 그냥 파동으로 남는 거예요.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입자라고 하는 것이 탄생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시인이 없었다면 내 마음은 영원히 마음이야. 내 마음이 호수가 되고 파도가 되고 촛불이 되는 것은 시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관찰자와 시인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창조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시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자역학은 최근에 발견된 거지만 시인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 시인은 이미 관찰자 역할을 몇천 년 전부터 해왔어. 그럼 시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이미 시인은 몇천 년 후에 나타날 양자역학을 예언한 것이 시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시행을 했어. 여기서 우리는 시의 위대함, 시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화자찬입니까? 자가당 틀립니까? 시를 쓰니까 시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할 시대가 오겠고, 그렇게 되면 시가 위대했다는 것을 일반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상상력을 생명으로 하는 시각에서도 상상력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단계에 이를 것이 아닌가. 양자과학에 이르러 그동안 비과학이라고 여겼던 상상력을 오히려 과학으로 인정하고 모든 과학적 창조가 사실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인 것이며, 더구나 정보통신 문명에서는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상상과학 시대라면 시학에서도 시는 과학과 다르다는 그동안의 고전 과학적 편견에서 벗어나 이제는 양자 과학적 원리와 융합하는 시과학 시대, 또 문학 과학 시대의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